전기 물고기로 치료를 했대요. 처음 봤어요 지금. 세상에. 쿨롱의 법칙이 뭐예요? 훌륭의 법칙. 배운 적이 있었나? 안 배웠을 리가 없어요. 저거 아, 안 그래요? 배우면 저거 모르면 졸업할 수 과학은 없어. 포기 안 했는데. 저거 나오는데 훌륭의 법칙. 그거만 한 10분 봤어요. 아니 거기 하나하나 다 호박 뭐 아직 전기까지 오지 고대 호박이. 그리스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그거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호박 일렉트리시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일렉트론이 호박 보석 그 펌킨 말고 호박 네. 보석에서 그렇죠. 정전기가 아. 일어나서 호박의 그리스어가 일렉트론이래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전기가 된 일렉트리시티래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답들이 많은데 전기는 벽에서 왔어요. 그래요. 벽에서 왔네요. 정답이네. 네, 그렇죠. 콘센트에서 콘센트가 있으니까. 보니까 벽에서 왔어요. 그럼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이네. 네, 칭찬을 해주고 그럼 이제 전기가 왜 벽에서 나올까? 이제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죠. 네. 이제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벽을 한번 부셔볼까? 이제 재밌게 하는 거죠. 벽을 부시면 안에 전선밖에 없어. 전선을 쭉 따라가면 발전소에서 아까 얘기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전기. 그럼 발전소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혹시 짜증내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주면 되는데. 아이들은 재밌어요. 아, 네, 그래요? 화력발전소를 예를 들어보면 화력발전소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아까 배웠죠. 어떻게 왔어요? 석탄. 터빈.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그 불로 석탄으로 물을 불을 끓여서요. 끓여서 아, 그 물을 끓이는 거예요? 네.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는 땅 속에 석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 석탄은 3억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나무가 죽어서 썩지 않고 쌓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3억 년 전의 나무. 왜냐하면 그때만 나무가 썩지 않았거든요. 아, 3억 년 전에만 안 썩은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가 그 나무가 최초로 자기 몸뚱아리를 리그닌이나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덮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 물질은 잘 분해가 안 돼요.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분해시킬 수 있는 세균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죽은 식물들은 차곡차곡 쌓여요. 와. 그게 지금의 석탄이에요. 아, 저는 그냥 식물이나 뭐가 오래되면 석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오래되면 썩죠. 썩어서 다 분해가 되죠. 그럼 지금 나무도 땅 속에 지금은 들어가면 죽으면 그냥 분해가 돼요. 그 미생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아. 지금 그걸 분해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석탄은 지구상에서 아주 그 시기에만 그래서 그 시기를 고생대 석탄기라 그래요. 그래서 석탄에서 온 거고요. 석탄은 식물이고 그럼 식물은 태양에서 태양에서 왔고 태양은 핵융합. 수소 핵융합, 수소는 최초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빅뱅에서 온 거죠. 네, 빅뱅.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는 빅뱅에서 온 빅뱅에서 거예요. 왔다. 우와. 와. 빌드업이 뭐. 야. 이 질문의 시작은 그러니까 벽이었던 거잖아요. 벽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빅뱅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 얘기 나온 김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는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선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항상 어디 보관돼 있거나 가둬놨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전을 하면은 그 순간에 전기가 흐르고 발전이 딱 끊기면은 전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게 그거예요.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전기 발생하는 거를 수요를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겠네요. 공급과 수요를 딱 맞추게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전기 라인들이 다 깔려 있는 거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그 전기 콘센트까지의 그리드망을 딱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그 그리드 얘기가 사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가 그리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때그때 이걸 맞추기 위해서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면 막 더 떼고 맞추는구나. 이제 좀 더 덜 사용하면 막 이거를 수시로 계속 연락을 이 망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양광과 이게 변수인데 이건 통제가 안 되는. 맞아요. 그게 친환경 발전의 큰 맹점이 그거예요. 그 외에 제주도에 풍력 발전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제주도 풍력 발전이 그게 많아가지고 그럼 이게 제주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들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제주도에 풍력 발전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과잉 공급이니까 셧다운 시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늘고 비중 또한 높아졌지만 제주의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출력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컨트롤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고 들쭉날쭉하니까 이쪽이 갑자기 막 떨어지면은 화력 발전을 막 떼어대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가 필요 없을 때 만약에 전기를 막 지금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를 써주는 기업한테 돈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써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양을 늘려가는 게 현재 전 세계의 추세고 화력 발전을 하지 않는 그런 미래로 가는 거는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전력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다 바꿔요.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지금까지는 미디어가 중앙에서 텔레비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했지만 이제는 SNS와 유튜브가 각자 개인들을 다 미디어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아지는 시대는 바로 이런 SNS와 유튜브의 시대랑 같아요. 각 개인이 다 이 전력망에 연결을 하고 마음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한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 전기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김석 교수님, 우리나라가 1인당 전기 사용량이 거의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라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전기값이 상대적으로 엄청 싸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우리가? 네. 사실 제가 독일에 살았을 때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독일은 사실 난방을 다 전기로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더 전기를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독일에 와서 난방했다가는 한 150만 원 나올 거라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너 정말 추워도 웬만하면 모자 쓰고 집에서 양말 신고 그 보통 자기 직전에 난방을 약간 한 다음에 끄고 자요. 잠잘 때는 모르니까 네. 끄고 자요. 아. 끄고 이렇게 입을 다 덮고 아침에 너무 일어나면은 추워, 너무. 코가 입김이 막- 보여요. 와. 저도 집에서 그때 다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우리나라는 겨울에서도 거실에서 반바지 반팔. 입고 반팔 입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를 막 쓰는 건 맞아요. 요즘에는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않고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한대요. 지구촌 곳곳이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 산불이 넉 달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산불이 소방차를 집어삼킬 듯 치솟더니 차량 주위가 불꽃으로 뒤덮입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No more excuses. No more waiting for the others to move first. There is simply no more time for that. 유럽에선 4월부터 30몇 도가 넘어가고 맞아, 막 이런 맞아요, 현상들이. 맞아요. 네. 아니 그거보다 지금 남미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33도, 35도 이래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겨울철에 거기가 산 꼭대기에 얼음이 얼고 네. 그다음에 봄이 되면 녹아서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얼음이 얼질 얼지 않는 않으니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뭄인 거예요. 그냥. 재앙인데. 재앙이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겨울인 8월 초 평년 낮 기온이 보통 15도 안팎인데 갑자기 15도 이상 오른 겁니다. 보통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평균 온도가 평균 온도. 올라가는 거를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거고
이산화탄소는 사실 우리가 숨 쉴 때에도 나오는 거지만 사실 동물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는 거기서 벗어나는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거든요. 네. 인간의 또는 동물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원래 땅 속에 묻혀 있던 석탄을 인간이 캐서 그거를 태워서 뭐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석유를 태워서 또는 폭발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제냐면 산업혁명 때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그 우리의 웬만한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경고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온도가 1.2도 정도 올랐어요. 1.2도.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1.2도 별거 아니지 않나? 그 뭐 생각이. 1.2도면 뭐 네. 오늘이 뭐 네. 32도, 33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구의 표면의 전체 온도가 1.2라는 거는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에너지 계산을 하는 거 이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니까 네. 지구의 표면의 온도 전체를 1.2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원자포탄 몇 개? 뭐 그렇죠. 사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장 응축된 에너지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원자폭탄이에요. 네. 그럼 원자폭탄을 도대체 몇 개를 터뜨리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네. 얼마나 될까요? 500개 100만 개. 그 18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뜨려야지. 매일같이 예. 매 초마다 4개씩, 매 초마다 4개씩. 1초에 4개씩. 그럼 이게 지구과학적 규모의 에너지는 인간이 감당 못해요. 태풍 하나 올라오는 거를 전 세계의 모든 전함들이 다 모여서 인간이 가진 무기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해도 태풍 막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가지고 야,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도 걱정 없어. 저 아마존에 열대우림이 많이 자라니까 상쇄시킬 거야.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알아서 밸런스를 맞추게 될 거라는 이론들이 있었는데 야, 바로 그 가이아가 인간이 제일 문제니까 인간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인간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가이아만이 아니라 이 기후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사실 네.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19세기에도 연구가 있었거든요. 아레니우스라는 그 굉장히 위대한 화학자인데 노벨상도 받았죠. 그 사람이 사실은 온실기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내려나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논문도 냈고요. 그게 아마 19세기일 거예요. 와, 1800년대. 그리고 이미 20세기 중반에도 킬링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네. 이 과학자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걱정을 해서 이거를 측정을 자기가 해야겠다.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조직적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차근차근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2005년에 죽는데 그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하고 지금까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가 그 바람에 우리가 지구 이산화탄소에 대한 농도가 그 적어도 하와이에서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측정해서 그걸 킬링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전 그 데이터가 참 재밌었던 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계절별로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반복돼요. 나무 이파리가 있으면은 광합성을 해서 없어요. 나무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여름엔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것도 보여요. 데이터에. 근데 아무튼 이미 50년 전에 그런 과학자들은 데이터들을 다 쌓고 있었고요. 아니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되게 뭐 기후변화 그냥 조금 더운 거 참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앙적 수준인데 이게 대응 방법은 어떻게 얘기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심각한데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아마 인간이 해결을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더 하긴 해야겠지만 국제적인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상기후가 올 거라는 전제하에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더 지금보다 온도가 오를 것이고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폭염이나 더 심각한 태풍이 많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더 많이 추워질 거고,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맞아요. 기준들을 높여야 돼요. 건물을 만들거나 이 하우스를 만들 때에도 더 극한 조건을 예상해서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를 선뜻한 거죠. 그 말고도 풀어내는 문제가 너무 많고. 맞아요. 건축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태풍도 계속 오고 하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돔 형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아예. 예,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새로 지은 집 보면은 약간 이글루 같은 형태야. 그럼 벽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바람 맞으면 넘어가잖아요. 지붕도 날아가고 그러지 않고 벽과 지붕이 이렇게 일체화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유행하고 그래요. 최경 교수님 그리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구에 양산을 씌우자고 한 천문학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제안들이 간혹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은 약간 황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구 앞에 저쪽에 태양이 비치는 쪽에다가 커다란 차양막을 쳐서 지구에 들어온 해를 조금이라도 가려보자, 뭐 1%라도 가려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죠. 그걸 발사도 못해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발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기술을 계속 꺼내보는 거죠. 실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잖아.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아니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산화탄소 포획해가지고 압축한 다음에 어디다 넣냐 하면은 석유를 시추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압축해서 넣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넣었는데 지진이 나면은 그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 포집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저장을 못해요. 저장할 만한 데가 없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이걸 탄산음료를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거 안 되는 거 그것도 이제 마셔봤자 다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소용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미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날아다니지 않는 걸로 바꿔놓는 이미 거대한 기술이 이미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아. 현재 인간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기 위해 필요한 나무가 추가로 얼마를 더 심어야 될까? 얼마예요? 계산을 해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나무의 1000배 정도가 필요해요. 아휴.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약속이 안 된대. 그럼 누가 총대 맬 거냐? 지구의 표면이 그 정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그렇지만 이 지구과학적 규모의 양이라는 게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고 이게 금방 그렇지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요즘 아끼려고 막 텀블러 쓰고 그래요, 에코백 쓰고 이런 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에코백 되게 에코하지 않지 않아요? 너무 많아.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동안은 이제 모든 기념품이나 이런 걸 다 에코백을 많이 줬어요. 저희 집에도 너무 많아요. 에코백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돼. 저는. 근데 이 에코백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에코하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표면 처리를 해놓으면 당장 썩을 수 있는 그런 재질도 이제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비닐 대신에 한두 개를 쓰면 그것은 절약일 수 있죠. 친환경적일 수 있죠. 그런데 비닐봉지를 쓰면 안 돼. 플라스틱을 쓰면 안 돼. 이러면서 에코백을 계속 사 모으는. 네, 이렇게 하면은 결코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게 이게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필요했었는가에 대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닐봉지가 만드는데 별로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의외로 그 석유화학공업에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에코백 하나 만드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비닐봉지 하나 만드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의 130배인가? 그러니까 사실 에코백을 한 130번은 써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닐봉지를 내가 쓰는데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쓰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딴 것들은 수치가 뭐 한 몇백, 몇십 이런데 100만이 하나 있어요. 뭐야?
비행기예요. 아 그래요?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아, LA 같은 데 가는 게 자동차나 이런 게 뭐 1000 뭐 이런 데 만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100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심적인 위안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카페에 사람들 만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누군가 이제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서 저는 여기다 담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되게 잘 가지고 왔네. 나도 다음에 가져와야지. 아니면 나도 꺼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단순히 아까 수치적으로 한 100배 손해보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유권자들이 몽땅 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이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좋은 시그널이에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끼리도 연대를 하는 거죠. 나는 관심이 있고 얘도 관심이 있고 얘도 관심이 있네. 아 우리 모두 관심이 있구나. 이 힘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게 행동이죠 사실은.